관음 종자 한현영. 여자가 캔들을 켰다. 딥티크의 휘기에 깨끗한 무화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에서 풍길 것 같은 달고 신선한 풀 나무의 향기다. 저 향을 처음 맡았던 날 향기의 이름이 궁금해 백화점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백 개의 향을 시향했다. 마침내 같은 것을 찾아내 집에서도 피워 보았지만 어쩐 일인지 옆집의 향을 맡는 것과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그녀가 캔들을 켜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주말에만 태우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방에 남자친구가 오는 날에 캔들을 태운다. 시계를 보니 아직 해도 지지 않은 오후 5시였다. 머지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의 휘기의 타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아... 여자는 고양이처럼 운다. 매트리스가 균일한 리듬으로 바닥을 울렸다. 침대 헤드에 머리가 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뭉툭한 소리로 바뀌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에 베개를 끼워준 모양이다. 아니면 손으로 감싸줬을지도 모르지. 후자가 더 마음에 드니 그쪽으로 상상하기로 한다. 숨을 죽이고 몸을 벽 가까이로 붙였다. 어두운 벽 안에서 어렴풋한 빛이 새어나온다. 옆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내 귓가에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틈에 눈동자를 가져다 댄다. 속눈썹이 벽에 다 깜빡거리면서 어둠 속에서 엉켜있는 남녀의 움직임이 아른아른 보인다. 아, 좋아. 너무너무. 여자가 만족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남자를 깔고 앉았다. 제대로 된 실루엣은 보이지 않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 그녀다. 휘기의 향초의 심지는 불안하게 일렁거렸고 땀이 흘러내리는 여자의 목덜미처럼 나는 이미 흠뻑 젖어버렸다. 옆집 여자가 이사 온 지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다. 지은 지 5년쯤 된 7평짜리 오피스텔은 입지 조건이 좋아 주변 환경이 안전한 편이어서인지 유독 혼자 사는 여자가 많았다. 나와 그녀도 그런 여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본 장소는 오피스텔 복도였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문 바깥이 잠잠해질 때까지 타이밍을 재다가 마침내 벌컥 열었을 때 하필이면 옆집 여자도 동시에 문을 열었다. 낭패였다. 문 밖으로 나온 그녀는 키가 크고 늘씬했다. 높은 스틸레토 힐을 신고 긴 머리를 완벽한 세팅 펌으로 말아놓은 모습이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에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난 뭔가에 찔린 것처럼 문을 닫아버렸다.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전날의 휘기의 타임이 문제였다. 전날 그녀는 처음으로 휘기의 향을 풀풀 풍겨댔다. 밤이 새도록 질퍽하게 몸을 섞는 소리와 상스러운 대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여기 방음이 이렇게 안 됐던가? 경비실에 신고를 할까 말까 중얼거리던 중에 이상함을 느꼈다. 휘기의 향의 냄새를 처음으로 인식한 것이다. 왜 저 방 냄새가 여기까지 나지? 그녀의 방은 내 방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나는 1002호, 그녀는 1001호였다. 방음이 안 되는 건 진작 알았지만 옆집의 향초 냄새가 이렇게 선명하게 맡아질 정도로 마감이 덜 됐단 말인가. 나는 소리와 냄새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 벽에 코를 킁킁대며 기었다. 진원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구석의 벽 한쪽에 조그맣게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새끼 손톱만한 구멍 너머로 빛나는 노란 조명은 내 방의 것과 같은 오피스텔의 기본 옵션이었다. 천천히 그 빛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막 구멍에 눈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아, 자기야! 허공을 찢는 여자의 비명에 소스라치게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방에 들킬까봐 한 손으로 왼쪽 가슴을 짚었다. 하, 나 갔어. 처음이야. 오르 가슴의 기쁨에 흠뻑 젖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구멍 저 너머로 성인의 나체가 엉켜있는 그림자가 어렴풋하게 보였다. 휘기의 향기로도 만족스러운 섹스를 끝낸 남녀의 뭉근한 동물적 냄새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내 방에 숨어 그들을 바라보는 변태적인 행위에서 처음으로 지금껏 알지 못했던 크기의 흥분이 내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서 진짜 흥분을 느껴본 사람은 몇 %일까? 세상에 느끼는 여자와 못 느껴본 여자 두 부류가 있다면 나는 후자였다. 나에게 성적인 취향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쾌감을 느껴본 적 없다고 상대 남자에게 말하면 대개 반응은 두 가지였다. 어디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혹은 자기가 성애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큰 책임을 진 사람처럼 굴었다. 어느 쪽이든 실패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옆집 여자의 성행위를 바라보는 것,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엿보는 것이 나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다니 무슨 기괴한 일인가. 나는 처음 겪은 일이라 혼란스러움을 착각했다고 여겼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의 방에 또 한 번 남자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며칠 뒤 저녁 옆집 여자는 향초에 불을 붙였다. 내 방에 나 있는 작은 틈으로 옆집 여자의 침대 아랫부분이 보였고 매트리스는 일정하지 않은 리듬으로 흔들렸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그럴 수 없을 만큼 흥분하고 말았다. 내가 변태가 되어버리다니. 아니,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변태였는데 이제야 깨우친 건가. 남의 행위를 엿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운데 그게 바로 나였다. 심각한 범죄다. 자칫해서 들키기라도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것을 모르는 옆집 여자는 줄기차게 자기 방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요즘은 아예 옆집에 함께 사는 것 같았다. 밤마다 예의 그 향기를 풍겨대는 탓에 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냄새만으로도 흥분했다. 이번까지만 딱 한 번만 더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벽의 틈새로 향하는 내가 있었다. 오늘은 초인종이 울렸을 때부터 옆집 여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사적인 내용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 하품이 나왔다. 가장 사적인 것에만 흥미가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안 하겠지? 저렇게 심하게 싸우면. 기대감이 식어서 먼저 잘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야, 담배 피우지 마. 뭐 어때? 중저음에 가까운 남자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잠 때문에 조금씩 멍해지는 순간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놀라 내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순간 침묵이 찾아왔다. 나에게 담배 냄새를 맡으면 기침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 저쪽 방에서도 선명하게 내 기침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옆방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이 느껴졌다. 뭐야?
옆집 기침 소리가 왜 이리 가깝게 들려? 방음이 잘 안 되나 보지. 오피스텔이 이렇게 방음이 안 된다고? 이상한데? 저벅저벅 옆방의 남자가 내가 있는 쪽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인형이 구멍 너머로 아스라하게 보였다. 알고 보면 옆방에서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는 내가 앉아있는 벽 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그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위치였다. 구멍에 눈만 가져다 대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입을 막은 채로 숨도 쉬지 못하고 앉은 자세 그대로였으므로 얼른 피했어야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등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남자가 막 내가 보이는 벽의 틈새를 향해 몸을 숙이려고 했을 때였다. 지금 그게 문제야? 얘기에 집중하네? 옆집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던졌다.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곧 미련 없이 벽 앞을 떠나 옆집 여자에게 몸을 돌렸다. 2차전을 시작했고 나는 그 틈을 타 황급히 몸을 피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호흡 곤란이 온 사람처럼 심호흡을 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해? 닥쳐. 조용히 해. 옆집의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을 소리 높여 싸웠다.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남자는 말을 자르듯이 으르렁댔다. 여자가 분함을 못 이겼는지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하고 무거운 것이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고 나서야 가까스로 싸움 소리가 잦아 들었다.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난 그때까지도 혹시 들켰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옆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싸움은 일단락 된 것 같았지만 만약 휘기에 향기가 난다 해도 엿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꾸만 벽에 난 구멍 너머로 이쪽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상상이 들어서 오한이 솟았다. 귀를 곤두세우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다. 옆집에서 욕실을 쓰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빠져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현관문에 달라붙어 어안 렌즈를 통해 복도를 확인했다. 옆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쳐야 했다. 렌즈에 담긴 사람은 옆집 여자의 남자친구였다. 짧은 머리에 체격이 다부지고 평범한 생김새, 몇 차례나 벽에 구멍을 통해 본 그 얼굴이었다. 그때였다. 옆집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가 서 있는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공포감에 그대로 굳었다. 실제로는 1초나 되었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던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남자는 표정 없이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저벅저벅 살짝 바닥을 끄는 발소리가 멀어지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옆집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에 시계를 쳐다보았다. 오전 9시가 훌쩍 넘었다. 평소라면 옆집 여자가 출근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났던 어젯밤이 떠올라 나는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구멍에 뚫린 옆집의 벽을 바라보았다. 벽 너머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신경증이 있는 사람처럼 옆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혹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싸운 날 이후로 옆집을 드나드는 발소리가 하나뿐이었다. 억측이야. 도아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난 늘 그녀의 단호함이 좋았다. 함께 웹툰 작업을 시작한 이유도 그녀가 후진 것을 후지다고 곧바로 말할 수 있는 칼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토리와 콘티를 메신저를 통해 나에게 보내주었지만 아주 가끔은 은혜를 내리듯이 먹을 것을 싸들고 나의 집으로 올 때도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옆집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네가 못 들은 거겠지. 남자 발소리만 들린다니까? 그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어. 저벅 저벅 약간 바닥을 끌면서 무겁게 걷는 소리.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소리를 묘사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게 있어. 여전히 미심쩍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도아의 눈을 마주 보았다. 드라이기 소리가 안 들려. 드라이기 소리? 옆집 여자는 머리숱도 많고 길어. 거의 허리까지 온다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머리를 감으면 인공적인 바람으로 말려야 되는 머리야. 자연적으로 마르게 두었다간 몇 시간이나 걸릴걸? 그런데 옆집에선 아침에도 저녁에도 드라이기 소리가 안 들린다고. 며칠째. 도아는 미간을 찡그렸다. 이제야 내 말을 진지하게 듣는 눈치였다. 사정이야 모르는 거잖아. 옆집 여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싸운 날 이후로 바깥을 드나드는 소리가 뚝 끊긴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만약 옆집 여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해? 도아는 잠깐 천 이로와 맞닿아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웹툰을 시작하기 전에는 노량진에서 숙식하며 경찰이 되기를 꿈꿨던 그녀였다. 도아는 내가 찜찜해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대에 걸터 앉았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어쨌든 옆집 일이니까 네가 못 듣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좀 오지랖 아니야? 원래 남들한테는 관심도 없는 애가 옆집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말문이 막혔다. 도아의 의문은 지당했다. 옆집 여자와 나는 인사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남남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사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내가 옆집 여자에게 과도하게 갖는 관심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려면 최근 발견한 나의 삐뚤어진 정욕에 대해서도 털어놓아야 했다. 옆집의 섹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엿보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것을 알면 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누구든 틀림없이 날 경멸하겠지. 모르는 척 넘어갈까? 방음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들렸다고 핑계를 대볼까? 하지만 의아해하는 도아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깨달았다. 설령 나의 바닥을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일을 없던 일인 양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미 나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위기의 향을 맡기 이전에 나는 과거가 되었다. 은밀한 사생활을 엿본 미안함,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쾌감을 알려준 고마움, 관음을 하며 나도 모르게 쌓인 유대감 같은 것이 나를 변화시켜 놓았다. 결국 나는 위기의 향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도아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별 미친년?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도아는 단 한마디로 반응했다. 함께 일하는 친구가 변태라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가 꽤 간절해 보였는지
더 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옆집과 연결되어 있는 벽에 구멍을 발견하고 들여다 보았다. 뭐가 보여? 아니, 그냥 화장대랑 거울밖에. 도아는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손톱으로 얇은 시멘트 벽을 몇 번 두드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과대망상하는 거야. 그날 네가 못 들은 사이에 옆집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남자 혼자서 집에 드나드는 소리도 여자가 내는 소리가 없다는 것도 다 설명이 돼. 그렇긴 하지. 나는 애매한 목소리를 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쪽이었는데 도아의 말을 듣고 보니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도아는 날 설득했다고 생각했는지 곧 옆집 일에는 흥미를 잃고 자신이 짜온 스토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벽 넘어가 신경 쓰였다. 일단 프롤로그부터 작업하면서 톤 맞춰보자. 분량이 짧으니까 금방 작업할 수 있지. 공모전 날짜 뜨기 전에 최소한 3화까지 나오면 좋겠어.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어떡해? 도아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내가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래. 향초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피운 적도 없었고 게다가 그날 정말 격렬하게 싸웠단 말이야. 말다툼뿐만 아니라 쿵쿵대고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면 안 돼? 지금 마음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의리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럼 정말 다행인 거고 내가 과하게 생각한 거라고 인정할게. 너는 옆집 여자 목소리랑 같이 남자 목소리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거나 할 사람 같았어? 나는 긴장감으로 아까부터 흔들고 있던 다리를 멈추었다. 그리고 도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거야 모르지? 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갑자기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남자가 평범하지 않고 원래부터 미친 놈이었는지 묻는 거라면 내 대답은 몰라겠지. 하지만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듯이 평범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갑작스럽게 범죄를 일으키곤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증거 없이 옆집 남자를 의심하는 것은 오지랖, 매우 앞서 나가는 의심. 그가 무고하다면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여자가 혹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평소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내 성격을 알고 있는 도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은 점차 어둑해지고 있었다. 도아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고 오면 아무 말 안 하기다. 정말? 어떻게 할 건데? 어떡하긴? 네 말을 들어보니 싸운 날 이후로 여자가 집에서 나가는 소리가 없었다면서. 안 나갔으면 어디 있겠어? 그 여자는 계속 저 옆집 안에 있다는 거잖아. 도아가 벽에 난 구멍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행동력과 추진력 하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녀였다. 곧바로 나갈 기세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도아를 얼른 붙잡았다.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내가 확인해 보고 올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도아는 말릴 새도 없이 나를 옆으로 밀치고 현관을 나섰다. 난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코앞에서 문이 닫혔다. 더 솔직히 말하면 문을 열고 도아의 뒤를 따를 수도 있었지만 망설이며 멈췄다. 옆집 여자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와 마주했을 때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했다. 옆집 여자는 말하자면 나에게는 스크린 속의 인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 어떤 현실보다 맞닿아 있으면서도. 내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도아는 천이로 앞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띵동 하는 커다란 소리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렸다. 하지만 옆집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도아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 소리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옆집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아무도 없나 본데? 도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표정이었지만 아직도 기분이 꺼림칙했다. 알고 보면 심플한 일이었던 거지. 옆집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네가 못 들은 것뿐이야. 집에 없는 게 틀림없다니까. 하지만 나는 반항해 보았다. 초인종에 반응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일러. 아직도 포기 안 했니? 잘 생각해봐. 드나드는 소리도 씻고 머리를 말리는 소리도 안 나고 있다면 평범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잖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할 상황일 가능성이 크지. 너 너무 많이 갔어. 별로 많이 안 갔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도아는 내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옆방과 통해 있는 벽의 구멍 앞에 주저앉았다. 속눈썹이 뭉개질 정도로 눈을 가까이 대고 옆집을 들여다 보았다. 매트리스의 끝 부분과 화장대의 거울,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화장품들이 보였다. 만약 네 추론이 다 진짜라고 쳐도 그 정도 증거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어. 다 심증이잖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건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겠어? 남의 일에 신경 끄라는 소리나 듣겠지. 맞는 말이었다. 불확실한 남의 일에 이토록 열을 올리고 있다니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외출을 안 한 지 몇 년째인데다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내가 아닌가. 갑자기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찾아와 벽의 구멍에서 눈을 떼려고 했을 때였다. 화장대의 거울에 무언가가 보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그만하고 작업 얘기나 하자. 잠깐만. 나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도아 쪽을 돌아보았다. 이리 와서 봐봐. 저 화장대 거울에 비쳐 보이는 거. 도아가 앉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앉으며 말을 이었다. 벽에 피가 튀었어. 집 구조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지. 도아가 원룸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7평 23.14제곱미터. 고개를 반만 꺾어도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크기였다. 욕실에 있을까? 하지만 내가 범인이라면 욕실에 숨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욕실은 배수구로 밑에 집, 위에 집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만약 옆집 여자가 구해달라고 소리라도 친다면 곧바로 들키는 거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녀는 오피스텔에 딸려있는 붙박이 장을 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안에는 못 들어가겠네.
아래에 서랍이 있어서 앉아있기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리가 기획한 웹툰은 범죄물이었고 스토리를 담당한 도화는 한없이 진지해져 있었다. 난 집안 곳곳을 살피는 도화를 보면서 태블릿에 그림을 그렸다. 우리 집과 거울처럼 마주보는 구조로 지어져 있는 1001호의 평면도였다.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곳에 표시를 하고 시선이 닿는 곳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 지금까지 눈에 띈 적이 없었으니 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되겠지. 그럼 여기랑 여기? 도화가 손가락으로 두 군데를 짚었다. 주방 그리고 창문과 맞닿아 있는 보일러실이었다. 원룸답게 주방은 좁은 편이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은 없었다. 아주 잠깐 냉장고가 눈에 들어와 섬뜩하기는 했지만 지나친 생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필이면 이 오피스텔에 딸린 냉장고는 양문형이었다. 나머지 선택지를 살폈다.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무리가 없을 만한 크기, 단단하게 닫아둘 수 있는 철문이 있는 곳. 보일러실, 나와 도화는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내 방에 붙어있는 보일러실 문을 쳐다보았다. 피를 보니까 괜히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도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화에게 옆집 여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둘이 상상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마치 길에 나 있는 구덩이를 의식적으로 피해가는 것처럼. 그래도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단호함으로 말해 주었다. 한마디일 뿐이었지만 꽤 큰 힘이 되었다. 난 머리에 떠오른 핏빛 상상을 지워내고 보일러실에 있을지 모를 옆집 여자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단 옆집에 들어가야 해. 오피스텔 관리인한테 사정을 이야기해볼까? 설명할 방법이 있어? 없어. 창문으로 건너가는 건 위험하겠지? 여기 10층이야. 도화는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고 투덜거리며 허리까지 길게 내려온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렸다. 그녀의 몸짓을 보다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너 키가 몇이지? 나 172. 옆집 여자가 너랑 키가 비슷했어. 진짜? 머리 길이도 너랑 비슷했고. 그녀는 눈치가 빨랐다. 거기까지만 말했는데도 내가 하려던 말을 모두 알아들었다. 도화는 마스크가 있는지 모르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원래 안 열어드리는데 한 번만 해드리는 거라고 오피스텔의 젊은 관리인은 투덜거리며 도화에게 마스터 키를 내밀었다고 했다. 마스크를 쓴 도화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완전히 갔다는 핑계로 고개만 끄덕이면서 열쇠를 받아왔다. 우리는 함께 1001호 앞에 섰다. 무슨 이유가 있든 이건 가택 침입이다. 키를 넣어 돌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 긴장이 되어서 손끝이 쩌릿쩌릿했다. 들어간다. 도화는 망설임 없이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다. 우리 집과 같은 좁고 꽉 들어찬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침대 헤드 쪽 벽에 튀어있는 피였다. 틀림없는 사람의 핏자국이었다. 점점이 흩뿌려진 핏방울을 지우려고 했는지 문지른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테두리가 누렇게 될 정도로 굳어 있었다. 도화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범죄에 대한 확신의 시선을 주고받았다. 나는 보일러실 쪽으로 걸어갔다.
안에 있을 옆집 여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상상도 했다. 난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잠깐 심호흡을 한 후에 드디어 잡아당겼다. 하지만 보일러실의 문은 덜컥거리며 열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어디 봐봐. 문고리가 고장났네. 도아가 낭패라는 얼굴을 했다. 경찰 실기 시험 중 하나인 악력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시로 악력기를 들고 다니는 도아가 잡아당겼는데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간에 뭐가 걸렸어. 도구로 잘라내서 열어야 될 것 같아. 어떤 도구? 벤치 같은 거 집에 있어? 아니, 사오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 난 얼른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집 근처에 있는 철물점으로 달려가 벤치가 들어있는 공구 세트를 하나 샀다. 막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였다.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앞에 옆집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공구 상자를 쿵 떨어뜨렸다. 그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상자를 주워드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옆집 남자가 내 얼굴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조그만 틈을 통해 일방적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지만 그는 집안에 박혀있는 나를 확인한 적이 없었으니까. 옆집 남자가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옆에 서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벽에 뿌려져 있던 피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탄 남자가 10층을 눌렀다. 나는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옆집 남자는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힐끗 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없이 섬뜩해 보였다. 4, 5, 6. 옆집에 도아가 있다. 그 집에 도아가 있다. 옆집 남자가 집에 들어와 있는 도아를 보게 될 것이다. 남자가 들어가기 전에 도아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혹시라도 집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7, 8. 나는 9층의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남자는 휴대폰에 눈을 받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 9층이라는 것을 알고 상체를 뒤로 뺐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비상 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한 번에 3개씩 계단을 뛰어 올랐다. 1001호는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보다는 비상 계단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한 소리가 들렸다. 숨도 쉬지 못하고 1001호 앞에 도착한 나는 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도아야, 도아야, 일어나봐. 나 너무 급해.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어 소리를 질렀다. 제발 도아가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줬으면. 과할 만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집을 향해 걸어오던 옆집 남자가 멈칫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네? 제가 너무 급한데 친구가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요. 나는 볼 일이 급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베베 꼬았다. 옆집 남자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잠깐 가셨는데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네? 깜짝 놀랐다는 듯이 현관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친구네 집이어서 호수를 헷갈렸네요.
좀 비켜요. 죄송해요. 난 들어가라는 듯이 물러나 내 집인 1002호 앞에 섰다. 그리고 건성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몇 번 두드리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옆집 남자는 1001호의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옆집에 열린 문 안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혹시 도화가 뛰쳐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왜요? 옆집 남자는 들어가지 않고 잠시 나를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경계하듯이 문의 틈을 좁히며 집 안쪽으로 사라졌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 난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다. 다음 순간 입을 틀어 막아야 했다. 나를 보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건 도화의 눈이었다. 침대 아래에 몸을 숨긴 그녀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빛으로 일렀다. 나는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를 움직여 화장대 거울에 비친 옆집 남자를 보았다. 그는 셔츠의 단추를 풀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었다. 욕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잠이 들기를 그때까지 들키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옆집 남자는 물을 마시면서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섰다. 침대에 걸터앉은 남자의 발이 보였다. 발을 조금만 안쪽으로 구부려 밀어 넣는다면 도화의 다리와 닿을 수도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때 쾅 하고 약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철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는 옆집의 보일러실에서 들려왔다. 귀가 번쩍 뜨였다. 보일러실의 소리는 몇 번 더 이어졌다. 조용히 해! 옆집 남자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일러실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멈췄다. 도화와 나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깜빡임으로 끄덕임을 대신했다. 역시 보일러실에 옆집 여자가 있다. 게다가 아직 살아있다.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도화를 저 집에서 빼내야 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남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난 도화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택배가 옆집으로 갔다고요? 관리인이 미심쩍은 투로 물었다. 나는 다소 과하게 보일 만큼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택배 기사님이 헷갈리셨나 봐요. 그럼 직접 옆집으로 가셔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남자 혼자 살지 않아요? 이런 일로 대면하기 괜히 좀 껄끄러워가지고. 어쨌든 택배 확인만 좀 해주세요. 가면처럼 웃는 내 얼굴을 보며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1001호에 인터폰을 연결했다. 옆집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택배를 받은 게 없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인터폰을 내려놓으려는 관리인의 손목을 잡아채어 빼앗았다. 분명히 옆집이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꼭 받아야 돼서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글쎄 택배 상자를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옆집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내려오셔서 확인해 주시죠. 관리인이 귀찮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얽히고 싶지 않으니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태도였다. 무심함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옆집 남자는 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의 관리실로 내려왔다. 남자는 내 얼굴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받은 거 없습니다. 이상하다. 옆집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지금쯤 도아는 침대 밑에서 빠져나와 우리 집으로 들어갔겠지. 일단 그거면 됐다 싶었다. 옆집 남자는 갑자기 불려 나온 것이 불쾌한 듯 기분 나쁜 내색을 했다. 그 옆집이 저희 집이 아니라 1003호인가 보죠. 저희 집에는 계속 아무도 없어서 택배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아무도 없기는 거짓말이다. 보일러실에 사람을 가둬 두었으면서. 그런데 여기 이분이 남자분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1001호 입주민은 장세라 씨, 여자 한 분이라는 기록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 사세요? 관리인이 끼어드는 말에 나는 쾌재를 외쳤다. 옆집 남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한 듯 눈을 껌뻑거렸다. 남자 친구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둘이 같이 살면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건 알려달라고 했는데 잠깐만 지내는 거라서요. 며칠 있다가 나갈 겁니다. 어쨌든 택배는 받은 것 없으니 확인해 보세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집 남자는 약간 급하게 말을 끊고 나갔다. 말을 피하는 모양새였지만 수상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도아는 빼냈을지 몰라도 옆집 여자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 1003호에도 들러보겠다고 말하며 관리실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아, 1001호. 그러고 보니 아까 마스터키 가져간 건 돌려주셔야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옆집 남자가 천천히 내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스터 키라뇨? 여자친구분이 문 고장 났다고 빌려가신 건 말이에요. 제 여자친구가요? 옆집 남자의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길을 걸으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눈빛에 살기가 돌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보였다. 그는 분명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깨달은 작은 동물처럼 눈을 피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먼저 올라탄 그는 나를 쳐다보며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와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피할 명분이 떠오르지 않았다. 겨우 발을 옮겨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0층으로 향하는 동안 그와 나 사이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이보다 더 느린 엘리베이터를 타본 기억이 없었다. 가까스로 10층에 도착했다. 나는 머뭇거렸지만 남자는 먼저 내리라는 듯이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꺼림직했지만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급한 걸음으로 빠져나왔다. 달려가듯 집 앞에 도착해 도열하게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무사히 탈출한 도아가 있었다. 그녀를 발견하니 매트 위에 푹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도아의 놀란 표정을 보고 황급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그곳에는 발로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서 있는 옆집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내 여자친구야? 옆집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와 도아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옆집 남자는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서 등 뒤로 문을 잠갔다. 나는 고장난 인형처럼 하는 소리를 내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옆집 남자가 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위협적인 기운이 방 안에 풍선처럼 가득 찼다. 옆집 여자 보일러실에 있는 거 맞지? 도아가 잔뜩 긴장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째 그 좁아터진 곳에 가둬놓으면 죽을지도 몰라. 아까는 열어달라고 문까지 두드리던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옆집 남자는 이빨을 드러내듯이 말했다. 알아?
너희는 세라 이름도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웬 참견이냐고. 옆집 남자는 나와 도아를 번갈아 보며 보았다. 그가 옆집 여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다. 그때 옆집 남자가 탁자 위에 있는 꽃병을 거꾸로 들었다. 이 방의 보일러실은 2명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옆집 남자는 도아에게 꽃병을 휘둘렀다. 꽃병에 머리를 맞은 그녀는 등 뒤로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지 화면에는 112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도아야, 세라한테도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 너희도 그렇게 되는 거지. 어쩌다 보니. 그가 이번에는 나에게 몸을 돌렸다. 마주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익숙한 냄새가 났다. 수액을 가득 먹은 듯 달고 시원한 과일 나무의 향기, 쾌락의 낙원에서 날 것 같은 향기, 내가 그토록 흥분하는 휘기의 향. 옆집 여자가 향초를 태운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수순처럼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향초와 그 옆에 캔들 라이터가 눈에 가득 들어왔다. 옆집 남자가 꽃병을 들고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손을 뻗어 캔들 라이터를 집었다. 검은 총 모양으로 생긴 커다란 캔들 라이터는 점화구가 2 뼘에 가까울 정도로 길었다. 나는 방화쇠를 당기듯 점화 버튼을 누르며 펜싱을 하는 사람처럼 옆집 남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라이터를 찔렀다. 남자의 앞머리에 불이 붙었다. 남자는 꽃병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도아, 여성들의 밤거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경찰 시험을 3년이나 준비했던 우리의 김도아가 일어나 옆집 남자에게 덤벼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는 악력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 후의 일은 다행히도 쉽게 해결되었다. 옆집 남자는 도아가 명치를 향해 내지른 주먹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에 옆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일러실에 문을 땄다. 옆집 여자는 머리와 얼굴에 피가 잔뜩 말라 있었지만 다행히 정신을 차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자신을 끌어내는 우리를 멍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옆집 여자는 평생 모를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감정을 품고 있는지도. 옆집 남자가 경찰에 잡혀 들어간 이후 옆집 여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우리 집 앞에 선물을 하나 두고 갔다. 향수였다. 휘기에는 아니었지만 같은 브랜드의 탐다오라는 이름이었다. 그 향은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에서 혹은 경전에 파고들어 사는 고아한 승려의 옷자락에서 날 법한 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기에보다 더 유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도아와 새로 시작한 웹툰이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하면서 2 사람이 함께 작업할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구한 집은 투룸이었고 아주 작지만 거실도 있었다. 거실의 커튼에 탐다오를 뿌렸다. 창의 바람을 통해 은은한 향내가 퍼졌다. 거실의 창문 건너편에는 같은 단지에 오피스텔 창문이 선명하게 보였다. 또 뭘 훔쳐보고 있어? 도아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찔끔해 창문에서 한 걸음 떨어졌다. 훔쳐보긴 뭘 훔쳐봐. 소심하게 반항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덧붙여 보았다. 다음 작품은 여자의 쾌감에 대한 얘기면 어떨까? 창 건너편에는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다. 향초의 촛불처럼 일렁거렸다.